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를 지켜주겠다. 우리 전투기로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국경 지역을 우리 전투기로 초계해주겠다. 라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도 아니고 완전히 내륙에 있는 그 도시까지 파고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여러 곳을 폭격해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인근에 러시아의 해군기지, 공군기지, 그리고 S-400 지대공 미사일 기지 등이 다 있었는데 그거 다 뚫고 들어가서 폭격을 대규모로 해버렸습니다. 어떤 전과를 거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 7대 격파, 장갑차 22대 격파, 차량 33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20문 격파,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무인항공기 4대 격추, 미사일 1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지금 890명 그리고 전차 7대, 장갑차 22대, 야포 20문 평소에 비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교전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92회 교전을 했고 전 전선에서 격전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전 전선에서 지금 대규모로 밀어붙이고 있나 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인화 전투부대 창설 법령에 서명했다라고 하는데 항공 드론이죠. 이런 드론 부대 그리고 지상의 로봇 부대 등 해서 그런 무인화 부대를 창설하는 법령을 서명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드론 그리고 로봇 합하면 드론봇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한 6, 7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서 드론봇 전투단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드론봇 전투단. 그래서 정말 우수한 군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때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은 좀 다른 것이, 그때는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이런 한 7, 8년 앞서가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면에 있어서 또 그 활용도의 대중화면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으로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앞서가는 개념을 만들었던 선배 군인들이 있는데 지금 후배 군인들이 그걸 그냥 따라만 간다면 우리는 뒤처지는 거죠. 그때 앞서갔듯이 지금도 현실에서 앞서가야 돼요. 드론봇 전투단 지금 젤렌스키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한 개 여단 몇 개 부대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전 육군을 아우른다라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개 소대에 거의 3분의 1은 드론으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또 그만큼 드론을 요격하는 부대들, 장비들도 많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이런 걸 우리 군이 접목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선배님께서 만들었는데 그 선배님이 지금도 어떤 자리에 계셔서 아주 짱짱하니까 그걸 지금 뒤집으면 안 돼. 나 큰일 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때문에 상원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불발될 것 같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는데 이 하원에서 지금 부결됐어요. 그런데 상원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초당적으로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이스라엘 지원 그리고 국경 경비 강화 이걸 이제 합쳐서 안을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뭐 이런 바보 같은 법안이 다 있어 하고 비난을 하니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 만들 때는 찬성을 했는데 실제 표결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반대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보렐 EU 안보 특별대표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요. 러시아는 신형 샤헤드 238 제트 추진 드론 인수한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샤헤드 136 드론 프로펠러로 움직이죠. 그 속도가 좀 느리니까 시속 한 150km 미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빠르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 샤헤드 238을 만들었다. 이걸 드디어 공식 인정을 한 겁니다. 참고로 샤헤드 136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6,000세트를 팔았다고 합니다. 6,000세트를 팔았고 이 한 세트당
가격을 협상 끝에 29만 달러를 받았다 해요. 그리고 그 총 세트의 가격을 17억 5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 중에 뭐 현찰 거래가 제대로 안 되니까 2톤의 금괴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란이. 정말 뭐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영국 총리 수넥 총리는 러시아가 영국을 향해 총구를 돌리면 격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하는 건 좋은데 현실성 없는 말이니까 뭐 지금 예야할 것 없이 그 말이 되냐? 도대체 무슨 준비로 되냐? 지금 홍해 마크할 군함도 없는데 뭘 가지고 이 러시아를 격퇴하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 정신력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그 정신력은 장비가 똑같을 때 정신력입니다. 장비는 아무것도 안 주고 정신력으로 싸워.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할 소리입니까? 아니죠. 장비, 우리 이길 수 있는 장비 줄게. 그렇지만 정신력도 더 중요해. 그래서 정신력도 투철하게 무장을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보다 정신력이 더 중요해. 정신 나간 소리죠. 지금 우리 군에 그런 거 팽배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력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죠. 자, 그리고 조지아의 야당,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친미, 친서방 국가죠. 조지아. 여기에서 야당이니까 지금 집권 여당은 친미, 친서방인데 야당은 또 친러예요. 이 야당 당수가 우크라이나가 조지아에서 제2전선을 열려 한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게 뭐냐? 이 조지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볼고그라드, 과거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였죠. 뭐 그런 것들 등등 해서 이 러시아의 전략기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죠. 그러나 조지아는 친미 친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수월하죠. 여기에서부터 뭔가 공격하는 사보타주하는 발진 거점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러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가 러시아에게 완전 짓밟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리투아니아는 해안에서 러시아의 소노부이를 발견했는데 잠수함 찾는 그 음향 청취하는 센서 기계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왔냐? 러시아 건데 조사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크림반도 연안의 러시아 레이더 사이트를 폭파시켰다라고 밝혔는데 어디에 있는 정확한 위치와 장비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 전역에서 파상 공세를 진행 중인데 야 이거 지도 보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아우디우카 보면 이 북쪽에서부터 그게 뭐 한 바퀴 빙글 다 돌아서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공세를 펴는 빨간색 화살표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격도 러시아가 포격하는 저 포격 마크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기억해보면 러시아가 빨간색 마크를 해서 공격을 하면 우크라이나는 파란색도 화살표로 반격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반격이 하나도 없이 전부 빨간색 화살표 러시아가 공격하는 것만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우디우카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레일야드 기찻길 많이 있죠. 여기 부분에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데 이 지역에 들어온 러시아 기갑부대입니다. 기갑부대가 이렇게 거의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개 중대급인데 이 중대급이 줄을 지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이 포착이 될 만큼 시가지 외곽으로 지금 기갑부대가 들어올 정도로 한 대가 아니고 부대가 들어올 정도로 아우디우카가 지금 경각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고 바흐무트도 마찬가지예요. 바흐무트도 지금 뭐 여기에서부터 크리치시우카까지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공격하는 이런 빨간색 화살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도 사실 뭐 이 바흐무트 시가지에서 북쪽 여기 이만큼 사실 지금 뺏긴 거죠. 물론 뭐 하루 이틀 만에 뺏긴 건 아니고 아주 여러 달 동안 지금 진격해 들어온 거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바흐무트가 아니라 차시브야르 여기가 이제 방어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도.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 보면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 북부 노스가자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의 칸 유니스, 그리고 국경의 라파 지역. 라파 지역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폭격 마크가 찍혀 있는데요. 빽빽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칸 유니스도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은 여러 폭격과 전투 마크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치열한 전투가 가자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 국경 지역을 굉장히 강력한 국경 지역에서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칸 유니스에서 또 시가전 하다가 전사자가 한 명 추가됐다고 해요. 그래서 누적으로 226명이 전사를 했고 미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하는 176억 달러 이 지원안이 부결됐다고 합니다. 왜냐? 민주당에서는 이스라엘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610억 달러 합해서 일괄 처리하자라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아니 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 176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하는 거 이걸 들어주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협상의 여지 없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반대로 이렇게 찬성 250표, 반대 180표 해서 부결되는데 과반인데 왜 부결이냐? 3분의 2 찬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안 돼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자, 주 UN 이란 대사는 하마스에 무장 훈련 이 권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하마스 지원하고 있다. 공식 인정한 거죠. 그런데 휴전 시에는 중단하겠다. 그러니 빨리 휴전해라. 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질 협상 설득차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면담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를 순서대로 순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사우디, 이집트, 카타르 이번 지금 휴전 협상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 세 나라를 돌면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 세 나라 다 해봤더니 다 이런 의사야. 그러니까 니들 좀 들어줘 하러 갔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나 들어줄지 모르겠고요. 하마스는 이 협상 관련한 구체적인 응답 우리가 이집트를 통해서 통보했다라고 밝혔고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집트까지 갔다가 그 다음 카타르 가고 지금 이스라엘 갔으니 이미 이집트에 통보했으니 이집트에서 그 내용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들은 내용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좀 들어보니까 너무 과하다. 하마스 인질 협상안 이거 너무 과하다.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는 원래 이렇게 인질을 이만큼 내주면 체포한 이 하마스 대원을 이만큼 돌려주겠다 하고 했던 것의 2배를 달라. 그리고 그 2배 중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최고위층, 완전히 뭐 전범으로 치면 최강의 전범, 이런 사람들의 명단도 다 들어있어서 그 사람도 다 내줘. 이제 이런 그 안을 하마스가 이집트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걸 보고 이건 좀 과한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스라엘군은 피랍자 134명 중에 32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마스가 주장하는 134명의 인질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102명이죠. 그런데 또 20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사망을 확인 중이다. 사망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82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도 또 10여 명이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60여 명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랍자 134명 줄 테니 니들 이만큼 줘 하는 거 이거 다 들을 수 없다. 결국 얘들은 지금 다 죽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 포스트는 피랍자 구출이 우선이냐 그리고 하마스 축출이 우선이냐 라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47%의 이스라엘 국민이 피랍자 구출이 우선이다 라고 설문을 했고 하마스 축출이 우선이다 라고 한 게 42%.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닌 그렇지만은 피랍자 먼저 구출하자라는 이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그렇지만 큰 차이는 아닌 이렇게 국론이 완전히 반반 분리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루살렘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안에 헤즈볼라와 휴전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열받았어요.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이 거짓말에 개강했습니다. 야 이거 외교적 괴리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 존 커비가 며칠 전에 그 이라크 또 시리아 지역의 친이란 민병대 기지들을 폭격하기 앞서 이라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라크 정부는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저께 나 사실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이야기 한 거 정말 후회한다 라고 자기 스스로 또 커밍아웃 했죠.
그래서 이라크 내 무장 세력 공습하기 전에 이라크 정부와 조율했다. 이 말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 그거 안 했다. 사실 안 했다. 정말 나 지금 그 이야기 한 거 후회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 시인했죠. 또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휴전하는 걸 팔레스타인 국가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휴전되기 전에 그래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사우디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무슬림들 사이에서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개강돼서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막 비난을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거짓말인지 또 나중에 후회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자기의 존재를 조금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오버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 절대 중요한 일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후티가 선박 2척에 대함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한 척이 민간 상선입니다. 한 척이 피격을 당했고 그러나 뭐 다행히도 큰 피해는 아니라서 경미한 손상이라서 다행입니다. 대함 탄도미사일 6발을 쐈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는 바로 이 지역이라고 영국 해사국이 밝혔어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부터 시리아를 보호하겠다며 국경지역 전투 공중 초계와 반공작전 강화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반공 강화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러시아 주둔 기지를 유유히 가로질러 시리아 내륙 대도시 이란 거점을 맹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2월 6일 새벽 다수의 전투기를 동원해 시리아 중부 내륙 대도시 홈스를 공습했으며, 이번 공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숙소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과 도심 외곽 탄약고 등 여러 시설이 완파됐다고 이란 관영 사나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현지 시각 2월 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2월 6일 새벽 지중해를 통해 우회에 접근한 전투기들에 의해 실시됐는데요. 지중해에서 홈스로 접근하는 경로에는 러시아군 타르투스 해군기지가 있고 인근에 흐메이밈 공군기지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전투기를 진입시켰습니다. 해안에서 직선 거리로 약 70km 떨어진 홈스 상공에 도달한 전투기들은 도심 중심부의 알-아우라스 거주구역의 다층 건물에 최소 8발의 정밀 유도폭탄을 떨어뜨렸는데요. 이 공습으로 해당 건물은 완전히 파괴됐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투기들은 내륙으로 더 들어가 홈스시 동쪽 외곽지역의 탄약고도 공습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공습을 받은 탄약고에서 여러 차례 유폭이 발생했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이스라엘군의 불법적인 공습 시도에 시리아군이 맞서 싸웠으며 반공 전투를 벌였지만 모든 공습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측은 자신들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번 공습이 레바논 해안도시 트리폴리 상공에서 발사된 공대지 미사일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홈스 상공에서 다수의 전투기 비행 소음이 확인되면서 방공망이 뚫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시리아 측은 이번 공습이 이란과 아무 관계없는 일반 주택을 노렸으며 여성 1명과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측은 이번 공격이 죄 없는 민간인들을 겨냥한 전쟁 범죄였다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홈스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에 공습을 받은 건물은 알-아우라스, 알-말라브, 함라 등 주로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가였고 한 번에 8발의 폭탄을 맞아 가루가 된 알-아우라스의 다층 건물은 이란 측 고위 인사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란이지만 더 놀란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S-400 방공 시스템을 비롯한 다층 밀집 방공망이 구축된 타르투스 상공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아무 제지 없이 통과해 홈스까지 진출한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통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은 러시아의 방공우상 안에 있는 곳이라도 반드시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이번 공습을 통해 제거된 이란 측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향후 이란 측 발표를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아마 F-35 같아요.
F-35가 아니라면 저렇게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최신 방공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이렇게 레이더를 켜고 지켜보고 있는 곳으로 쑥 들어가서 폭격을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를 폭격한 겁니다. 홈스라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양사방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도로가 뻗어가는 곳인데, 여기는 과거 북한의 도움으로 스커드 미사일 제조 공장을 지었던 곳이에요. 물론 폭격으로 다 파괴됐지만 그런 정도로 북한하고도 관계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40km 지점에 러시아의 이 지대공 미사일이죠. S-400 150km에서 400km까지 그런 비행 표적을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여기에 40km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50km 지점에 타르투스 해군, 러시아 해군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흐메밈 러시아 공군기지가 있어요. 러시아는 지난주에 이 공군기지에서 수호의 30 이런 것들 출격시켜서 여기를 초계해 주겠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이 이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저렇게 무인지경으로 폭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니들 우리하고 공중전할 각오 돼 있으면 들어와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부끄러웠던지 시리아 측에서는 여기서 쐈다. 레바논 상공 트리폴리라고 하는 여기서 장거리 미사일 쐈다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전투기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들린 거예요. 제가 소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소리를 틀면 바로 그냥 저작권 때문에 제한이 들어와서 소리를 지금 틀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소음이 그냥 어마어마해요. 우리 제트기 날아다닐 때 웅웅한 소리 그게 굉장히 많이 났으니 여기 있는 사람이 그 녹음을 해서 올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 곳을 때렸는데 한 건물은 닫힌 건물인데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았죠. 여기에 이란군 고위층이 이 지역에 있었다, 이 집에 있었다라는 거고, 요거 동영상 좀 잠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완전히 가로가 될 정도로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나? 저 건물에만 8발의 폭탄이 들어왔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고, 여기 보면 이 홈스 시내 여러 곳에서 지금 폭발이 번쩍번쩍 지금 나고 있죠. 저런 식으로 이제 폭발이 많이 났고, 또 그리고는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탄약고가 있었는데 탄약고를 또 폭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탄약고에서 최소 9발의 폭음이 청취됐다. 즉 유폭이 9번 일어났으니 탄약고가 뭐 여기저기 그냥 폭발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깊숙하게 수도 다마스쿠스는 국경하고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먼 데인데 이런 데도 쑥 들어가서 공격을 할 정도로 아직은 스텔스 전투기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니들 우리하고 한번 붙을 각오돼 있으면 들어와봐 라고 하는데 그래 붙자 하고 지금 들어간 거죠. 이런 각오 없으면 전쟁을 억제할 수 없죠. 그래서 미국처럼 지금 계속 우리는 싸우기 싫어요 하면은 계속 두들겨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명심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